먼저 처음 주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폭풍이 거세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번 선고 결과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민동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 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좀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심에서 유죄를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 6개월 전에 한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백현동 발언의 경우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이었고. 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한 발언 선거 6개월 전을 6개월 전에 한 발언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1년 거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시점상 6개월에 했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 전에 한 발언은 괜찮은 것이냐? 2년 전에 한 발언은 괜찮은 것이냐? 네. 요런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네. 저는 아무리 이 판결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통상 민의 왜곡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1심 재판부가. 근데 이 민의 왜곡 이것도 공직선거법상에서 통상 그 처벌을 할 때 당선자 쪽의 위법 행위를 판단할 때 저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낙선했잖아요. 무슨 민의를 왜곡했다는 걸까? 네.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디테일한 네. 부분은 나중에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이제 그 선고 대상이 됐던 사건이 두 개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네. 사건은 고 김국미 씨에 관련된 발언이죠. 총 4개였는데 이 중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채널A라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좀 네. 정리를 하면 자포도 안 되고 의외로 좀 복잡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남 시장 시절에 그때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된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연관성 이게 이제 의혹 제기가 됐죠.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난 몰랐다 시장 시절에 거기에 이제 일단 문제가 됐었고, 네. 에이 알았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야라고 하면서 후속 의혹이 제기된 게 뭐 표창장을 준 적 있지 않냐, 골프여행을 같이 갔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재판에서 문제됐던 건 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나중에 뭐 문제가 됐을 때 알았다. 요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1번, 몰랐다라는 게 1번, 2번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네. 골프 쳤잖아, 근데. 네. 뭐 요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몰렸는데. 네. 근데 이제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공직선거법이 거짓말하면 다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자식의 경력이라든지 뭐 출신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든지 뭔가 유권자에게 표를 주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여러 요소 중에 행위라는 게 있어요. 행위. 행위. 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 나는 뭐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거짓말해야 처벌받는데 문제됐던 게 이건 인식이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이게 과연 행위인가? 이게 법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이 기소를 가지고 네. 실제로 해서 이게 무죄가 돼버렸죠. 이 네, 부분은 네, 네.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된 게 이제 골프예요. 네.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네. 아. 근데 사진이 있지 않냐. 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 여행 같이 간 걸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간 거였고 네. 골프를 같이 김문기 씨하고 친 적은 없다라는 네. 취재 해명이었는데 그걸 이제 거짓으로 자꾸 보고 음. 이건 행동이니까 네. 처벌이라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그거예요. 근데 골프를 같이 쳤다 안 쳤다가 네. 이런 대권 주자 10년씩 대권에 못 나오게 만들고 민주당한테 440억을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 정도의 중차대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고. 네. 근데 낙선을 해도 물론 이제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이 발언 때문에 만약에 당선됐다면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되는 뭐 그런 구조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자 이거 나중에 항소심 뭐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아마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검찰이 뭐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팩트 체크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분과 같이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대장동의 주범이 이재명이네 이걸 판단하는데 중요 요소냐 네. 그것만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네. 네네.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뭐냐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1심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면서 네. 그 발언을 이제 허위라고 판단한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처럼 그렇죠. 네. 행위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한 3인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부분도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 네. 취지는 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정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백형동의 어떤 땅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민간 기업에다가 네. 개발을 하라고 팔았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은 건물을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네. 특혜를 줬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고 웃기냐면은 자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해요.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건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했냐? 동기가 억지로 시켜서 했냐? 내가 스스로 했냐? 이거 두 갈림길이에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막 거론하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네. 협박을 해서 내가 네. 했다라는 취지고 이번 법원 판결은 아니야. 이재명 대표 본인이 판단해서 스스로 한 거야. 스스로 한 거다. 아.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마지 못해서 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건 내심의 동기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문을 읽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청의 공무원들이 마음에 심적 부담을 느꼈을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네. 심적인 부담과 야. 협박이 구분이 되십니까?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재판이 왜 이렇게 됐냐면 성남시청의 공무원들 몇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어요. 맞아 네, 출석을 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그 증언대에서 이 사람들이 협박을 당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협박당하진 않았다. 그렇게 아. 답변을 한 거죠. 다 증언을 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긋난 건데 어쨌든 이건 항소심 가면 뒤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 국토부 공문이 그냥 한두 번 온 게 아니고요. 네. 수년 동안 한 열 몇 번 온 네.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민주당 주장에 따라 11번 왔다고 하는 20번, 거더라고요. 20번 네. 가까이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 성남시 지자체에서 압박이나 협박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몇몇 군데에서 용도 변경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몇몇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백현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성남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는데 네. 이거를 겁박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율사 출신이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11번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입니까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인 사람이 이 마음의 부담을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에이 뭐 칼 들고 협박했어?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냥 법이론으로 돌아가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행위를 왜 했는지를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벌한다? 이거는 네. 처벌의 가능성을 너무 무한히 넓히는 거예요. 네. 이 잣대를 대통령이나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들이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런 판례를 만들어 버리면 칼로 다 돌아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언론 보도 일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관련된 논의들도 있던데 그게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 비슷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 사후적으로?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가 뛸 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였잖아요. 네. 그 시절에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그렇고 이쁜 게 없다. 네. 이쁜 게 있잖아요. 이제 법원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음.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데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게 뭐 뭉갤 거예요. 그럼 검찰이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이재명만 선택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에요. 네. 1대1로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는데 그중에 이재명만 골라가지고 기소를 하고 윤석열은 뭐 냈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석열이 거짓말 했었네. 네. 이 판례 적용해 처벌해. 미안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 어. 검찰이 완전 제가 무슨, 네.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대선 후보 시절 때 지금 윤통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 빼고 절연했다. 나중에 23억 순이익 본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심리 분석 보고서를 네, 통해서 그 통해서 거래소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언급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후보 시절입니다. 네.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거 나중에 나왔잖아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는데 349억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로 이거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과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네. 네. 근데 여하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 판결에 징역형 쉽게 얘기하면은 피선거권이 5년도 아니고 10년이 박탈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권 과거에 최소한 경고등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사람들이 사법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네. 대법원 판결이 과연 언제 네.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요. 지금 저희 일반적인 저희 민생 사건들 그냥 일반 저희 사무실 같은 데서 처리하는 네. 대법원 사건 한번 올라가면은 뭐 언제 될지 몰라요. 네. 이게 법정 시한도 없고 네. 마음입니다. 아. 이제 실제로 대법원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면은 자 이제 영원히 있지 않아요.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잠깐 있다 보면은 일단 주마다 사건들이 배당이 되는데 캐비넷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떨어내야 돼. 네. 근데 이제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아직 처리 안 된 거. 이걸 이제 떨어내야 되는데 일단 나도 사람인지라 캐비넷에 들어있는 것 중에 빨리 할 수 있는 거 네. 쳐내고 묵직한 거 네. 삭혀두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아. 있고 부담되는 거. 예를 들어서 처리했다가 온 국민이 지탄을 들을 수도 있다. 음. 뭐 어떤 편이든 나는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네. 일단 스킵해 놓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건 아주 부담스러운 판결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언제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보니까 대법원의 기준을 따르면 1심은 6개월 이전에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2,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한참 사실 지났죠. 1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6개월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도구한 것이고 다만 1심과 항소심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1심에선 증인이 50명 이상 나왔는데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뭐 증인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일부 아주 논쟁적인 사람들은 부를 테고 기록과 법리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할 테니까 1심보다는 여하간 짧아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 임기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러프하게 얘기하면 2년 반이 남은 건데 그 안에 선고가 똑같이 나면 사실은 대권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1심보다 짧은데 대법원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은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이미 증인 신문 다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불러봤자 1심에서 빠진 사람만 부르면 되는 거고 네.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만 네. 대법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럼 지금 조국 대표 같은 네.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아.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형량이 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2심에서 뒤집으려면 아예 무죄가 나와야지 감경이 돼서 뭐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아, 보시던데. 오히려 네. 논리적으로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보통 통상 그렇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 이재명 대표 왜 이렇게 형이 세게 나왔는지를 그나마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네. 두 가지를 법원이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파급성이 너무 높은 매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전파됐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웃긴 얘기인데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 별거 아니고 사실 벌금 50만 원짜리 네. 예전에 그 역사 안에서 명함 돌린 거. 예, 명함 네. 돌린 거. 네. 그게 이제 동정전과로 작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무지막지한 형이 나왔다는 건데 네. 네. 조금 동정전과 치고는 너무 애교스러운 거라 네. 사실.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번 1심 판결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이 1심 판사가 네.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비리가 있다. 네.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네. 네. 이 판결을 한 것으로 저는 강하게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장동 백현동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제 개인적으로 좀 느낌을 받은 것인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판결문을 접한 제 주변의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곤란한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판사께서 유죄 추정 하에 그렇죠. 모든 것들을 판결을 내렸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는 과정을 이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전제에다 놓고 네. 시작점을 결론에 놓고 그러니까 맞아 이재명이 주범이야 대장동 이렇게 정해놓고 쭉 논리를 펼쳤다는 인상은 사실 지울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개인의 그 관련된 진퇴 문제뿐 아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또 네. 선거 비용 보전받는 돈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 항소심부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당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제가 이제 조금 냉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한 게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을 잘 이제 변호사들과 이재명 대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장외투쟁으로 이걸 갖다 재판을 뭐 정치 재판이다 막 이렇게 끌고 가면 이게 법원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네, 판단했을 때.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변호사로서 제일 힘든 게 사건 당사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변호사가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당사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안 해주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요. 네. 너무 바빠요. 이재명 대표는 네. 지금 너무 바빠서 이 재판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항소심 때부터는 최대한 좀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좀 당내에서 역할을 좀 위임하고 네. 재판 준비를 매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당이 서포트하겠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당 전체가 뭐 광야로 나가가지고 막 뭘 하겠다 이런 뭐 프레임으로 사법살인 가면 구타라나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방법적으로. 좀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법부가 이거 제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네. 느낌으로는 권위주의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 있어서 그거를 미리 뭐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압박한다고 본인들이 느끼면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좀 적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도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이 뭐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의견들을 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건할 때도요. 사소한 사건도 언론을 탄 사건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를 때가 있는데 다행히 네. 판사님 생각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네. 괜찮아요. 오케이지만 괜찮은데 네. 판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록을 보고 읽은 사실관계하고 바깥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어쨌든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개인 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럴 충분히 수도 있죠. 존재하는 네. 것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결국은 이제 그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부터는 뭔가 재판에 집중할 수 있고 뭐 개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민동기 평론가님 민주당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장외 집회의 그 출발은 김건희 특검에 네. 대한 어떤 촉구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1심 판결과는 또 별개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분리 대응할 좀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나중에 조금 얘기할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이 지금 만세 부를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도 나중에 할 것 같지만 바로 하려 그럽니다 지금. 예. 기분 째지셨어요 요즘. 지금 그렇게 대화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력한 대응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걱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의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 네. 당원 게시판 뭐 논란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데도 그냥 가더라고요. 막 대답 안 하고. 그런데 페이스북에 막 7개 막 글을 쓰고 오늘도 그 아침에 회의하는데 제가 분량을 한 세보진 8분 정도, 않았는데 8분 정도. 예. 그죠? 예. 한 10분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저렇게 말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의 효용성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지지율이 높으면은 네. 용산에서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 차기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럽니까? 지지율이 푹 떨어졌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갭이 벌어졌고 갭이 많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지금 용산하고 막 친한 척을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 한 이후에 네. 갑자기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고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태도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인가라는 또 의혹이 네.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네. 그럼 여권 내부에서 지금 한동훈 카드는 버리는 카드인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세를 부를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말씀대로 지금 대선 가도
주자 중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위기인 건 맞는데 네. 2위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이 하락세인데다가 그렇죠.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명의로 글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안 되면서 지금 심지어 경찰이 오늘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그렇죠. 이미 네. 고발이 됐으니까요. 네. 뭐 모시민단체가 그렇게 했던데, 아니 처음에는 제가 이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장해찬이 또 사고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탈당했으면 조용히 있지 뭐 단계 들락날락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제 정말 팔순의 나이가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뭐 징영구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네. 장인이나 노모가 밤 12시 다 돼가지고 실명 인증해서 글 썼을 리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누군가가 그리고 처가와 시댁이 같은 시간에 또 글을 올립니다. 네, 예, 그래요. 얼마나 그 환상의 콤비 플레이가 될지. 아이고 사부인 저 지금 글 올립니다. 내용 비슷해요. 예. 내용 비슷해. 이게 보통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밝혀진다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한동훈의 위기는 한마디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왔으니까 한동훈의 위기는 TK에서 민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 TK 한동훈 대표도 이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원래는 전당대회 때 네. 열심히 가짜로 한동훈을 막 맞아요, 배신자라고 네. 막 와, 나는 당의 소나무인데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네. 막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바보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서 됐는데 지금 이게 약간 역전되려고 전세 그러고 있어요. 역전이. 네. 네. 한동훈 대표 뽑아놨더니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이 저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홍 시장은 계속 세게 막 얘기를 네. 하니까 그렇지 한동훈 좀 이상하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대구 경북 쪽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한동훈은 이제 기반이 없어지는 완전히 기반이 상실하는 위기에서 이제 어설프게나마 집토끼라도 한번 다시 되찾아보자 이런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악수 중에 악수다.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이 보수 지금- 집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욕하는 발언들이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너무 원색적이에요. 아니, 제가 여기서 가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가끔 네, 이동하면서 네. 그 국민의힘 당사 부근을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엄청 시위를 강하게 하시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창문을 좀 내려서 듣잖아요. 어휴, 야.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아니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당 지도부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대표가 있는 최고위원 회의 석상에서 당 지도부가 대표 관련된 문제들을 거론한 일이 잘 없는데,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너희는 더 나으냐는 잣대로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박형환 기자도 정당 출입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단계 논란 가지고 여당 기자들조차 이거는 빼박이다 라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막 가는데 그 등 뒤에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출입을 해봤지만 여당 내 기자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대표가 원래, 네. 가면은 그래 놔두자. 약간 이런 게 그래도 약간 보수당 출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가 가면은 건들지 않는 게 예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명상을 보면서 이거 기자들 되게 많이 화가 났다. 그리고 이거 되게 소위 말해서 좀 짜친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TK, PK 저도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에서는 이런 짜치는 모습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 법적으로 잘못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남자답지 못한 모습. 이게 뭐냐? 시원하게 그냥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이런 모습을 굉장히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평소에 본인이 구축하려고 했던 이미지하고는 또 너무 정반대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글이 네,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저도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후일담 같은 걸 좀 들어보면 취재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께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사정이 있는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도 있게 조용하게 매듭 짓는 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글이글 타오르고 장해찬 최고부터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은 못 지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뭐 경찰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명의 도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본인 거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네. 자기 가족들과 관련해서 아직 명쾌한 해명이 안 나왔어요. 네. 차라리 그냥 그게 뭐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대표로 네. 썼다 그러면 차라리 그건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장해찬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한번 네. 얘기했잖아요. 네. 뭐 댓글팀이 있네 만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댓글팀이 만약에 움직였다 이러면은 네. 이 사안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막 이제 두루킹에서 이제 시작된 그 별명이 있더라고요. 뚜루킹이라고 부르던데. 어원은 제가 이게 분석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왜 뚜루킹인지 분석은 안 하겠어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보수 집회에서.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이미지 타격인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것들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근데 어쨌든 업무 집행, 업무 방해. 방해죄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실명 인증을 할 때 개인 네. 정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번호나 썼다. 뭐 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썼다 그러면 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네. 뭐 정보망법 위반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모욕죄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네. 너무 원색적인 상대방은 거라. 저렇게 너무 심한 거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아. 거라 그럴 수는 있는데 예전에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이라고 막 맞아요. 시끄럽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거는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아이디를 저 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막 그 민주당 내부에 뭐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구도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근데 어쨌든 이걸 또 깔깔깔거리고 웃을 얘기를 아닌 게 국민의힘도 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들을 하나씩 다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우리 전술한 사건들에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유력한 후보가 이준석 의원인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의원도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들 일부 얘기하는 게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 하나 남아요 지금 상황이. 예. 가슴이 다. 대구 시민으로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입장 표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차제에 그럴 거면 시장님께서 지금 빨리 시장직을 던지고 국무총리로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중앙 정치로 자신 있게 나가주시는 게 시민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빨리 대구시를 좀 떠나주시면 어떨까? 비슷한 비슷한 맥락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대선 후보 여론 조작 그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당사자였잖아요. 맞아요. 당원 명부를 전달해. 당원 명부를 뭐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안 치고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막 만나고 서울 와가지고 관저에서 만나고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지금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건가 약간 그런 의심도 듭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